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름을 일단 들으면 무슨 일을 하는 곳이구나라는 건 대략 알겠는데 거기서 우리 연구위원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정부의 농업정책 그리고 농촌정책을 마련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부터 농업 가치 현장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열띤 강연을 펼쳐주실 텐데요. 그 첫 시간의 문을 박수로 열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농민들마다 한 번씩 질문을 드리거든요. 농사를 왜 짓고 왜 농사 짓고 사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대답하는 말이 똑같아요. 먹고 살려고 한다. 먹고 살려고 한다.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이제 농업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고요. 농사지어서 먹고 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매월 통장에 돈이 꽂히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고 있다가도 비가 오면 갑자기 뛰어나가야 되기도 하고 그렇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거의 90% 이상의 농민들이 어디 취직되어 있는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영업입니다. 이 자영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난 가서 시키는 일만 하고 월급만 받으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농사를 어떻게 지을 건지 설계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농작물을 키우고 그걸 판매하고 농산물을 파는 돈을 가지고 식구들이 다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쓰면 되는 게 아니고 나눠야 됩니다. 다시 판매한 돈 중에 일부분은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다시 농경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비료도 사야 되고요. 씨앗도 사야 되고 뭐 농기계도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일부분은 식구들이 소비를 해야 되죠. 옷도 사야 되고 애들 학비도 내야 되고 등등등등. 농사 지어서 먹고 산다는 얘기는 그냥 회사 일하고 월급을 받고 돈을 벌겠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게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먹고 산다는 얘기. 먹고 산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다. 이걸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농민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같이 할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농사는 농민 혼자 짓는 게 아니고 자연, 요식한 말로 생태계가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배농사 20년 지은 농민한테 20년 동안 배농사만 지었으니까 뭐 이건 달인의 수준 아니냐, 전문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배농사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배를 수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20번 해봤는데 무슨 달인이냐고. 20번 해봤는데 그중에 너댓 번은 봄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봄에 배꽃이 안 열려요. 꽃이 많이 열려야 배가 많이 달리는데 그래서 망해먹고 그중에 또 한 서너 번은 여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망해먹고 그중에 너댓 번은 초가을에 태풍이 불어서 배가 다 떨어지고 20번 중에 15번을 망쳤는데 무슨 20년을 했다고 달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완전히 통제를 못하는 건 아닌데 내 마음대로 다 못한다는 거죠. 자연과 함께하는 거고 이 농업 생산 과정이라는 것은 자연과 함께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농장에다 뭔가를 집어넣어서 농산물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종자를 농장에 땅에 뿌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퇴비도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농약을 쓰시는 분들은 농약도 집어넣어야 되고 또 사람이 가서 일을 하니까 노동을 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계를 쓸 수도 있고 건물을 짓기도 하고 집어넣는 게 굉장히 많은데 과거에는 이 집어넣는 것들을 대개 어디서 구해오느냐 자기 집에서 농민이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70년대입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마당 좌끝에 퇴비장이라고 그래서 온갖 풀과 지푸라기 퇴비를 만들었는데 없죠. 요새는 다 사옵니다. 봉투에 들은 거 딱 봄에 또는 전년도 가을에 요맘때 갖다 놓습니다. 이맘때 딱 가을에 갖다 놓고 쌓아놓고 봄에 그걸 까가지고 씁니다. 다 사오죠. 그리고 예전에는 종자도요. 벼농사를 예를 들게요. 벼농사를 지으면 벼를 수확을 해서 겨울 놔뒀다가 봄에 모내기 전에 이 벽실을 물에 담가서
싹을 틔웁니다. 싹을 틔워서 다시 논에다가 좀 이렇게 모짜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뿌려가지고 뭐가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면 5cm, 10cm 자라면 그걸 다시 들어다가 논에다 모내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 농민이 하는 일입니다. 벽시 중에 수확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종자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거나 집에서 먹거나 팔았죠. 요새는 제가 볼 땐 젊은 농민들도 벽시 싹을 틔우는 방법을 모릅니다. 모내기 할 때 되면 모가 이만큼 자란 것을 다 사옵니다. 모판에 들은 거 사가지고 와서 농기계 싣고 모내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사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전화하면 와서 다 해줍니다. 이거 우리가 전화 농사라고 하는데 전화하면 와서 다 해줍니다. 뭐 사오긴 뭘 사와요. 자, 이게 농업이 변한 수십 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점점 중간중간 끊어가지고 공장에서 딴 데서 만들어 걸 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지금 한국 농업은 또 농촌도 마찬가지인데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환경적 위기, 사회적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중지어짝이라고 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중 압박 또는 이중지어짝이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농업 생산 과정은 뭔가 집어넣어서 나온 농산물을 밖에다 파는 그 과정인데 집어넣는 게 자꾸 돈이 들어갑니다. 농약값, 비료값. 예전은 종자를 안 샀는데 이제 사야 돼요.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그 농사를 짓는 경우에 과태료, 예를 들어서 토마토나 오이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비닐하우스는 이렇게 차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곤충이 못 들어오니까 일부러 곤충을 넣어줘야 됩니다. 특히 유료온실 같은 데는 넣어줘야 되는데 이 곤충을 사옵니다. 벌을. 어디서 사옵니까? 네덜란드에서 온실용 벌을 사옵니다.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사와요. 네덜란드나 이스라엘에서 온실용 벌을 주고 사오는데 이 벌이 우리 생각에는 이 벌을 가지고 양봉을 해서 새끼를 치게 해가지고 이거 쓰면 되겠다. 좋잖아요. 원래 농업이 그런 거잖아요. 계속 새끼를 치게 하는 게 농업이에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근데 이 벌이 1년 지나면 다 죽어요. 자동으로. 유전자 조작을 해놔가지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드문 경우지만. 그래가지고 벌을 다시 사와야 되죠. 뭐 유리온실에 그런 벌을 쓰는 경우는 우리나라 많지는 않은데 유리온실이 많지 않으니까 낮에 널린 곳이 이제 배과수원인데 배도 그래요. 벌이 별로 없어서 꽃가루를 매개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꽃가루를 이렇게 붓으로 칠해 줍니다. 꽃에다가 이 꽃가루를 중국에서 사와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용이 안에서 들어가고 농산물 가격은 말할 것도 없죠. 엄청 쌉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농산물 수입 개방이 되기 전에는 바나나 하나에 그때 돈으로 한 묶음에 10,000원이었는데 지금 한 묶음 5,000원이 뭡니까? 2-3,000원이면 되죠. 몇만 원 하던 것.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농민들이 어려워졌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업 생산 가치는 옛날부터 조금씩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팔아서 버는 돈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르락내리락 불안정해지고 있고 비용은 90년대 이후로 점프를 했습니다. 생산 가치에서 비용을 뺀 몫이 농가의 소득인데 이게 엄청 줄어드는 거죠.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농업이 나가야 될 길은 가치를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 그다음에 비용을 어떻게 더 줄일 것인가, 이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 숫자를 보시면 1990년대 초반에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을 100이라고 보면 그 당시에 농가 소득은 뭐 95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는 노동자 가구나 농가나 사는 게 비슷했는데 지금은 100대 60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져 있고 이게 경제적 위기입니다. 환경 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골에서 살지 않으시면 잘 모를 텐데 그래서 보통 설문조사하면 도시분들은 시골은 자연이 살아있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그래요. 어디 시골 하천에서 멱을 감는다 여름에? 시골 겨울에 가서 수영을 한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네는 우리나라 몇 군데 안 남았습니다. 국립공원 근처에만 그렇습니다. 온갖 악취, 축산 분뇨 때문에 악취가 나고 보시죠. 수질 오염돼 있고 온갖 영농 폐자재, 폐비닐 이런 것도 굴러다닙니다. 이런 동네에서 어떻게 살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위기 상황이고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터져요. 먹거리가 뭐 안전하지 않은 뭐 농약이 들어간 뭐가 나왔다. 작년에는 살충제 계란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무슨 구제역이다. 병이 돈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이 와중에 농사짓는 농민분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지난 여름에 무지하게 더웠잖아요. 그때 신문 사설을 보면 여러 종류의 몇 가지 글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 더운데 택배 기사 아저씨들 투명 인간 취급하지 맙시다. 날 더운데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잘 대해줍시다. 이런 글들. 에어컨 수리 기사 아저씨들 잘 대해줍시다.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글들이 꽤 많이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농민을 언급하는 글인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지난 여름에 특히 더워가지고 온열 질환,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응급실로 가신 분들 통계가 질병관리본부라는 기관에서 쭉 발표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인구에 비해서 농촌에서 일하다가 쓰러지신 분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합니다. 농민은 투명 인간인 거죠, 이 사회에. 이런 식으로 도시와 농촌의 거리가 멀어지면 누가 농민과 농촌을 지지하고 도움을 주겠는가?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농업은 그리고 농촌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것인가? 이게 이 강의의 결론입니다. 하나는 기반 재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농사 지을 때 밖에서 사와야 되는 상황이 돼 있죠. 힘들지만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가서 풀을 베기 어려우니까 일하기 힘드니까 제초제 사다 뿌리는 겁니다. 벽시 싹을 틔우기 힘드니까 모를 사오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이걸 줄여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기반을 재편해서 농사 짓는 기반, 바탕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비용이 안 들어가는 구조로 절약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심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생산된 농산물 예를 들면 1kg의 가치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우리가 보통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하는 거죠. 품질을 특별히 더 좋게 한다든지 환경 생태계에도 도움이 되고 그 농산물도 안전한 유기농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산물은 같다 하더라도 그 소비자와 농민이 직접 만나서 짧은 유통 경로를 통해서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농민이 가져가는 가치를 높이는 심화의 전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확장입니다. 자, 농사 지으면서 농업과 관련된 다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 그 5살짜리 이런 아이들이 그림책 보고 동물을 많이 봐요. 근데 실제 동물을 어디 가야 봅니까? 동물원에 가야죠. 동물원은 집 앞에 있는 게 아니죠. 1년에 몇 번밖에 못 가요. 가도 참 그 동물원에 가면 재밌긴 재밌는데 좀 거리감이 느껴지죠. 철창 속에 있고 큰 동물도 많이 있고. 이런 생각 해볼 수 없을까요? 돼지 키우는 집에서 좀 깨끗하게 해놓고 또는 염소나 사냥을 키우는 축산농가가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유치원을 병행할 수는 없을까? 어린이집을? 그러면 애들이 와서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나면 애들한테 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풀 들고 와서 자, 너 배고파서 밥 먹었지? 이 염소도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돼. 밥을 줘봐.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죠. 그러면 그 집은 염소 키우는 축산 농가입니까? 어린이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둘 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농민이 농산물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도 할 수 있죠. 농산물 가공도 할 수 있고 유치원도 할 수 있고 이거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농업에 덧붙여서 그 가치가 발생되는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기능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 심화 기반 재편 확장 중에서도 특히 확장 쪽에 농업에 어떤 기능을 하나, 농업 생산 플러스 알파 어떤 기능을 붙일 것인가 이걸 고민해서 가치를 높여보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고 그런 방향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한국 농업이 당분간 시도해볼 만한 중요한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전에는 농산물을 경작을 해서 그냥 내다 팔면 뭐 해결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세 가지 말씀해 주셨죠.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 예. 이런 것까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다기능 농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우리나라 말고 해외 농업 선진국들은 이 다기능 농업을 어떤 식으로 펼치고 있는지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가장 흔한 것이 농산물 직판, 농장에서 판매를 직접 하는 거죠. 이건 농업과 상업이 결합이 되는 거죠. 중간에 유통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고. 예, 그러니까 관광을 주로 겸하게 되겠죠. 아하. 농업 관광 이런 게 굉장히 흔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적 가치가 농업에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뭐 어린이일 수도 있고 청소년일 수도 있고 어른들일 수도 있고 농장에서 농사를 짓지만 옷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교육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체험 교육. 네. 예, 그냥 단순 체험보다는 실제로 아하. 뭔가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육 활동이 결합되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는 그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특히 장애인, 고령자, 치매 걸리신 어르신 이런 분들을 농장에서 돌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농장 환경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라는 게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네. 거동이 어려우시거나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 아침에 차로 실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잘 돌봐드리다가 저녁에 댁에 모셔다 드리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농장이 그런 걸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요양, 복지. 예, 복지와 농업이 네. 결합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우리도 좀 잘 연구를 해서 남이 먼저 했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 거기다가 조금 더 붙여서 더 잘하면 되겠죠, 그죠? 김정섭 연구위원님과 함께하는 농업가치 현장에서 찾다. 두 번째 시간도 기대하면서 좀 힘찬 외침과 함께 1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고맙습니다.